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빚이 늘어난 나라죠. 그리고 이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빚잔치마저 끝나게 되면은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꼭 보셔야 되겠죠. 자, 원래 코로나 때 집값이 빠져야 되는데 경제 상황으로 보면요.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질병 사태가 터지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그래서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밖에 안 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돈을 엄청 풀었다가 이것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돈을 엄청나게 푼 거죠. 이게 여러 가지의 거품이 끼도록 만든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집값은 그 전부터 거품이 있었고 거품이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거품이 더 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죠.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자, 협의통화, M1 통화를 보시면은 돈을 이렇게 풀었어요. 코로나 때까지. 그러다가 2021년 말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돈을 푸는 양을 줄이다가 축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협의통화 같은 경우는 현재 당장 뽑아 쓸 수 있는 돈이라면 광의통화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쓸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적금이라든가 2년 만기 해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죠. 자, 시장의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 전에 이렇게 풀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언제 풀고 언제 풀었어요? 이때 초이노믹스로 엄청나게 풀었다가 2016년 말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책 썼다고 그랬어요. 조금씩 줄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통화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을 못 건드려서 문제가 됐던 거지. 그리고 코로나 때 풀고 나서 문제가 터졌던 거예요. 이렇게 풀어놓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죠.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가 상승률. 물가는 왜 오를까요? 물가는 뭐예요? 실물 가격의 약자죠. 자, 실물 가격은 왜 올라가요? 가만히 냅두면 올라가지 않아요. 원래 감가상각이 돼야 돼요. 그런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돈이 흔해져서요. 푼 것도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대출도 싸게 내주니까. 그러니까 돈이 흔해지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거다. 미국은 9.1%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시기까지는 괜찮다가 21년 말부터 슬금슬금 나오더니 6.3%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왜 미국보다 우리나라 물가가 더 낮게 나올까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더 처참하니까. 왜냐면 미국은 아무리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꼈다고 하더라도요. 금융자산이 7이고 비금융자산이 3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반대죠. 금융자산이 3이고 비금융자산이 7이다. 근데 문제는 요게 이제 부동산에 많이 묶여있죠. 근데 우리 먹고 살기 힘들면은 내가 주식을 한 100주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면 한 주씩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죠. 근데 집은 어때요?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 좀 먹고 살기 힘들어서 1억 지분을 팔고 9억만큼만 혹은 1000만원 지분을 팔고서 9억 9천만원만큼만 이 집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겠다.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팔려니까 팔리지도 않죠.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막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까봐 쫄려서 못 팔고 떨어질 때는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죠. 그러면서 오히려 코로나 때 집값이 튀던 시기에 다주택자들은 팔아서 현금화했고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은 집이 팔리든 안 팔리든 소비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실거주들은 영향이 다르죠. 원리금을 계속 갚느라고 내수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박살나서 미국보다 물가가 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물가가 덜 올랐으니까 금리를 덜 올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어때요? 11월 물가 미국보다 더 높게 나왔다. 경기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을 시작하니까 집값이 무너졌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부동산이 무너졌다. 특히 이런 나라들 봅시다.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해외 이민 수요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집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
자, 해외 이민 수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야기 했죠. 중국인 투기꾼들 와가지고 사재기 한다.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그래서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무너졌죠. 이게 현실이다. 즉, 돈을 푸는데, 원래 집값은 사람들의 여력이 많아지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IMF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였다.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이후 2000년대 이후에 집값이랑 소득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느냐. 86년부터 비교하고 뭐 그 전부터 50년 전이랑 비교해가지고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인간들은 뭉뚱그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상승하던 시기와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엄청나게 공급이 부족했었죠. 왜냐면 사람들이 상경하면서 서울의 집은 부족하고 서울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집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서울의 인구 빠지고 있죠. 공급은 공급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 안 떨어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 2014년까지 떨어진 장기 폭락은 뭐라고 설명할 거냐? 답이 다 나옵니다. 결국에 핵심은 돈이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소득이 늘어나기는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출로 다 띄워놨던 건데 대출이 막혀버리니까 집값이 빠지는 거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거품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쌓였던 거품까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긴축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빠진다. 즉 정상화가 되고 있으면 정상화가 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짓을 했어요? 돈을 풀었죠. 이번 정부에서 당선된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심판하겠다. 즉 집값을 정상화시키겠다 라고 하더니 돈을 풀었죠.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과 50년 주담대. 결국에는 경제위기를 크게 한번 맞고 나면은 이 경제위기가 왜 왔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그 경제위기를 또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바젤 3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바젤 3 중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DSR이죠. DSR 같은 경우가 미래 손실까지 대비를 하는 거죠. 집값에 대해서 LTV를 내주는 거. 이것은 현재 집값 대비로 대출을 내줬기 때문에요. 현재 가치에 따라서 미래 손실 계산 없이 돈을 빌려준 거라면 DSR은 뭐예요? 저 사람의 소득 수준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저 사람이 갚을 여력이 되면 금융권까지 위기가 번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도입이 된 게 DSR이죠. 근데 미국은 2014년에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오히려 대출을 풀고 2021년에나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DSR 도입 이후 집값이 잡혀나가고 있었죠. 2021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줄고 집값이 잡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DSR 1단계랑 대출 속량 규제가 들어갔죠. 그리고 2022년에 금리 올라가서 집값 떨어졌다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죠. 심지어 그 집값 안 떨어진다고 하다가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라서 죄송한 마음이 오나 라고 말한 우리남 정택 씨 같은 분, 그런 분들 뭐라 그랬어요? 금리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DSR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금리도 물론 영향을 줬죠. 하지만 더 핵심은 DSR이죠. 집값은 이렇게 올랐는데 집값에 대비로 대출을 내주니까 여기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집을 샀는데 DSR 도입하니까 대출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만큼의 자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정도까지 마련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 마련이 되는데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샀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까지 떨어지고 있으면은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누가 잡겠냐.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DSR을 우회하는 대출들을 풀었죠. 이게 집값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면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활동하던 시기에만 실거래 가격이 올랐다. 이번 정부에서.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돈을 풀면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죠. 보시면 어때요? 자, 1월까지 실거래 가격 지수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올라요? 2월부터. 1월 30일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풀고 나서 떨어지던 실거래 가격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에 특례를 종료를 하죠. 일반형. 우대형만 남겨놓고 일반형을 종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실거래 가격 지수가 떨어진다. 이건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들 8개 도 모두가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잠깐의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지만 채 1년도 못 갔어요. 바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런 식으로 부동산 살리려고 정부에서 난리를 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GDP 대비 국가 총부채가 상승한 나라는 OECD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었다. 짱이죠. 역시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나라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DSR 우회를 하면서 우리나라만 빚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늘어난 것은 다 뭐 때문이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집값이 왜 올라갔어요? 빚으로 올린 거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계적으로 보통 경제 위기가 터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보통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부채를 많이 내고 그러면서 힘든 가게나 기업들은 부채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 정부 어때요? 물론 국가 부채가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총리 이름부터가 추경호죠. 추경을 좋아한다. 조우로쩌잖아요. 추경호인데 추경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는 많이 안 늘어났죠. 그러면은 그 부채는 다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가게랑 기업에서.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뭐가 무너져요? 내수가 무너지는 문제가 터진다. 가계빚 증가는 소비를 냉각시켜 내수 경제를 흔들리게 한다. 그래서 내년 경제 전망에서 민간 소비 영역은 거의 없다. 주 요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다. 지금 주담대 차중의 평균 DSR이 60%에 달합니다. 소득의 60%는 기본적으로 원리금으로 빠져요. 거기에 세금 내고 이런 것까지 하면 비소비 지출이 최소한 60, 70% 된다는 거죠. 30%로 소비 지출을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집값이 합당하다고 더 올라간다고 말한 인간들은 뇌에 총 맞은 거냐? 그래서 뇌가 망가졌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들의 여력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오릅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은요.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면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업 부채로 터지는 거, 특히 부동산 시장이 가장 터지는 문제는 역시 PF죠. 지금 PF 부실이 2011년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미루고 있을 뿐이에요. 새마을금고 얼마 전에 위기 터지려고 그랬었죠? 불과 몇 달 전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였죠? 저축은행 지금 유명한 저축은행들 매물로 나왔는데 팔리지는 않습니다. PF 연체율 계속 올라가고 있죠? PF 금리는 10%대에 달합니다. 건설사들도 버티지 못해요. 그런데 건설해가지고 만들면은 분양이 잘 되느냐? 분양도 안 돼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계속 브릿지론 미루면서 PF 폭탄만 계속 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더 커지기 전에 터트려야지 시장에 영향이 덜 가겠죠. 근데 안 터트리고 계속 미루고 허그한테 PF 보증 더해줘라 막 이러면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터지면 저축은행 사태보다 훨씬 커요. 왜? 당시엔 저축은행이지만 이번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증권사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정부 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돈을 축소를 하면서 정부 부채는 안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가계나 기업 부채로 떠넘기고 있으면서 부실만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재정적자 10월까지만 52.2조 원이죠. 이렇게 정부 적자가 급증하는데 부채를 안 내고 뭐라고 있었어요? 한은에서 마통 땡겨다 쓰고. 이자만 1497억 원이에요. 땡겨 쓴 마통은 113조입니다. 113조 다 땡겼어 또 52조 적자니까 이게 아니고요. 요거는 썼다 갚았다 하는 거예요. 급할 때 막 내라고. 그 다음에 외평기금 20조 떼어왔죠. 그래도 적자가 저렇게 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년에 적자가 91조까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런 것들 외평기금 더 못 써요. 뭐냐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달러를 팔았어요. 그래서 달러 가치 올라가는 걸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거예요. 요거를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바꾼 거죠. 요거를 쓴 거예요. 요거 더 못 쓰죠. 하는 마통은 썼다 갚았다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113조를 꺼내서 쓴 게 아니라 썼다 갚았다 하면서 이자만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다. 그러면 요걸로 하는 것도 52조일 때도 그 정도인데 91조 되면 요걸로 다 메꿀 수 있겠느냐. 그럼 결국에는 추경 안 한다 하더라도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죠. 지금 시중금리가 안 올라가게 하도록 국채를 발행을 안 하는 거예요. 국채 발행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은행채나 회사채 이런 채권금리를 다 올리면 시중이자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갈까봐 국채 발행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적자 이렇게 나면 국채 발행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까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한계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채권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도 보면은
채권 발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국채 발행 안 하고 요것들을 기관에서 사들여서 채권 금리가 안 올라가고 있는 건데 기관에서 사들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국채 발행 안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눌러서 시중금리만 누른 거죠.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시중금리는 다시 올라가면서 부채가 붕괴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빚잔치 끝나면요 어떻게 되느냐. 개인적으로 빚잔치 끝나도 빨간 딱지 붙고 검은 옷 입은 분들 찾아옵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나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빚을 줄이고 있는데 개미처럼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빚을 늘려도 될 배짱이 있지 하면서 배짱이처럼 빚 늘리다가 겨울에 얼어 죽는 거다. 근데 지금 경제시장에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시장 빚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빚을 줄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답은 다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